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공법 기초 강의 제2주차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죠. 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브리핑이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멋진 말들만 골라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강의 브리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9시에 그 손석희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그때 한 번씩 하는 그 뉴스룸에서 나오는 앵커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닮아서 제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작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2주차 강의에서는 강의 브리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무슨 말이죠? 날씨가 맑다는 얘기는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그냥 햇빛만 쨍쨍 내리치는 그런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땅은 뭐밖에 안 된다? 사막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비옥한 땅이 된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그 땅은 뭐 된다? 비옥한 땅이 된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고 그냥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살아가면 나중에 그 사람은 세상에 험한 세상에 부딪히는 순간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단단하게 살아남을 수 있죠? 예, 바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내가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이 세상에서 튼튼하게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했을 때 그 시련을 너무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올까? 그렇게 스스로 자주적인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올 때마다 나를 더 단련시키고 더 나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오고 있다라는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성공한 삶으로서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강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2주차 기초 강의 들어가기 전에 1주차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지난주 걸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주차 강의로 보도록 하죠. 지난주 강의 브리핑은 뭐였었죠?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처음에 여기 공부하겠다는 그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다졌던 그걸 언제까지? 강의가 끝나고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놓지 말고 오직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그 마음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뭐를 하지 말라?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에 마음에 먹었던 거 그거를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었습니까?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죠? 자, 부동산이란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누가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그 부동산을 자기들 거라고 해서 지들 맘대로 토지에다 건축물 짓고 또 그 건축물도 지멋대로 함부로 지어도 될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그런 거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함부로 지들 맘대로 이용하거나 그걸 개발하지 못하도록 뭐하자?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라자.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은 1,4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약 140개 정도가 있고 우리 시험법에 관련돼서는 몇 개 법률만 보자? 6개 법률만 부동산 공법 시험법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6개 법률이 무엇일까? 그 내용 보시면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률이라 그랬죠. 먼저 법률 제목부터 정확하게 암기하시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럼 이렇게 6개 법률이 나오는데 이 6개 법률을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들어간다?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건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 보고 야, 이런 땅에다가는 이런 건축물 함부로 짓지 마. 토지를 이용할 때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 돼. 라고 뭐 한다 그랬죠? 규제하는 그런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국민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그 행정청에는 누가 있는지 그 행정 조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찍어 먹는다.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행정조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행정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조직의 장책에도 이거부터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하는 건지, 서울특별시장이 뭐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구청장이나 군수들이 뭐라고 하는 건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공법은 진도가 나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직접 손으로 다 하나씩 쭉 그려서 이 조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법은 꽝, 그럼 빵점짜리입니다. 따라서 이거부터 암기가 안 됐으면 지금 수업 2주차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다시 한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암기했다고 전제하고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죠. 자, 제일 먼저 행정조직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최고대빵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고?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다? 행정기관의 장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나눠진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국가기관, 국가라고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란다? 바로 장관들. 우리가 말하는 장관들은 전부 중앙행정위원회 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다시 지방행정기관은 다시 다른 말로 뭐란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건 자치단체가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자치단체. 바로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 자가 나를 다스리는 거, 요거를 자치단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는 누가 뽑았다? 경기도 도민이. 서울특별시장은 누가 뽑았다? 서울특별시민들이. 자기들이 선거에서 뽑아가지고 그 자가 자기들을 다스리게 한다. 요거를 자치단체라 그랬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자가 그 선거로 뽑은 그 주민들을 다스리는 거, 이게 자치단체죠. 그렇다면 자치단체는 뭐뭐 있죠?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누구 있다? 특별시장 딱 하나밖에 없죠. 현재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6명, 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그랬죠. 세종시. 그 다음에 도지사 8명이 있고 특별히 제주도도지사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5명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하자? 시도지사라고 한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장이란 광역자치단체 속에 기초단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속에 뭐 들어있다? 25개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속에 뭐 있다? 25개 구청장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은 반드시 있는데 군수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괄호로 처리했죠. 그래서 인천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강화군수, 옹진군수, 군수도 있다 그랬었죠. 반면에 대전광역시에 가보면 군수는 없고 구청장들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요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과 군수를 합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구청장 등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청장 등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그 구청장들과 군수를 합쳐서 구청장 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구청장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인구가 구청장은 50만 명 이상 돼야 두는데 아직 세종시는 2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청장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청장은 존재하지 않고 구청장의 행사해야 될 권한은 누가 행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8개 도 밑에는 뭐가 있단다? 시장군수들이 있습니다.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시장이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시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 이렇게 시장이 둘로 나눠지는데 이때 이 시장은 무슨 시장하고 전혀 다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전혀 다른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사 할 때 이 시장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 할 때 이 시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부르는 여기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밑에 있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 상속에 속한다. 시장도 끝발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 특별자치도, 제주도 도지사 밑에도 시장은 있는데 제주시장도 있고 서귀포시장도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시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제주도에 있는 시장들은 그 고유 권한을 다 누구한테 뺏겨버렸느냐? 제주도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시장에 갖고 있는 권한도 지가 갖고 있다. 그럼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지사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위임 사무만 수행하지 자기의 고유 업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주시장의 특성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뭐란다? 그냥 행정시의 시장이라 이렇게 하고 말죠. 자, 그런데 구청장도요. 대도시장 밑에도 구청장을 둘 수 있습니다. 어디 보면은 수원시에 보면 팔달구, 영통구 같은 구청장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청장하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하고는 끝발이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입니다. 강남구청장, 강남 주민이 뽑았습니다. 종로구청장, 종로 주민이 뽑았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장, 남동구 주민들이 뽑은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뽑은 구청장에서 그 주민들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건 자치구 구청장이라 부르고, 반면에 수원시나 또는 저쪽 안산시라든지 또는 이쪽 어디 있죠? 그런 대도시, 큰 지역, 이 대도시에는 그 시장들은 뭐라 본다? 그 시장 밑에도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그때 있는 구청장은 행정구 구청장이라 하지, 그거는 자치구청장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밑에도 구청장들이 있는데 그 구청장은 행정구 구청장이라 표현한다. 대도시 밑에 있는 시장들은 그건 행정구청장으로서 고유 권한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고유 권한이 있지만 누구 밑에 있는 거?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원칙은 고유 권한이 없고 그냥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만 해줘서 행정구 구청장은 그냥 역할만 하지 자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은 없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관할구역이란 내가 다스리고 거느리는 구역으로서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원칙적으로 뭐가 관할구역이죠? 광역자치단체. 이게 원칙적으로는 관할구역이에요. 원칙은. 그럼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건너뛰어서 특별자치도. 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요것이 관할구역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럼 경기도, 도는 관할구역에 들어갈까? 원칙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왜요? 너무 넓거든요. 다스리고 거느리기에는 경기도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 도는 다시 쪼개가지고 뭐로 쪼개지죠? 시와 군으로 쪼개지는데 그 시와 군을 뭐라 부른다? 그걸 관할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도는 관할구역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시하고 군이 관할구역의 개념에 들어가죠. 그래서 관할구역 하면 어디를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관할구역이라고 부르고 그 관할구역의 장들을 각각 뭐라 부른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6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 장에는 장관, 국토교통장관이 있고 그 밑에 시도의사가 있고 그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다. 이건 행정조직의 계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최고대빵 장관, 중간대빵 시도사, 쫄따구대빵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를 다 합치면 이걸 다 합치면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행정청이라고 부르자. 자, 여기까지가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뭘 봤었죠? 수도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 책에도 수도권에 관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수도권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나오는데 어디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와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만큼이 서울특별시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가 전부가 뭐죠? 이쪽이 인천광역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 다 뭐죠? 인천이 여기까지 인천이야. 인천광역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 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 부른다? 이걸 경기도로 가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요 세 군데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수도권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수도권은 다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가운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뭐란다? 과밀 억제권역. 너무 건물이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여기서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건물 같은 것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은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표현하고, 반면에 성장관리권역은 아직 개발 여지는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성장관리권역. 밑에 쪽과 위에 쪽이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권의 동부지역은, 이쪽 동쪽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2천만 명이나 되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취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죠? 팔당댐 있는 그쪽에서 취수장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그 취수장에 있는 데는 가급적 남한강과 북한강이 흘러들어오는 그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는 가급적 자연을 뭐하자? 보존하는 그런 권역을 하자.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그래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라는 거, 이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런 게 대도시가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그럼 어떤 게 대도시죠? 아까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중에서 시장,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그럼 어디야? 경기도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들, 바로 아까 말한 성남시장이라든지 안산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들은, 수원시장 이런 사람들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지역의 시장들이죠. 그런 시장은 다 뭐라 부르자? 그거는 대도시장이라고 부동산 공법에서는 부른다는 것.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화면이 올리도 뭐갔냐. 자, 다음에서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법과목이라 그랬습니다. 또 6개 우리 현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1차에서 2과목, 2차에서 사실은 4과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중에서 뭐만 빼놓고 부동산 학계론이라는 그 학문적인 성격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뭐다? 법입니다. 민법 법이죠. 부동산공법 법이죠. 예, 그 다음에 중개사법도 법이죠. 그 다음에 세법도 법이죠. 공시법도 법입니다. 전부 다 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의 전체적인 체계도 여러분들이 잡을 필요가 있다라 이거죠. 그래서 법하면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는데, 문서되어 있는 성문법에는 뭐뭐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그중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걸 뭐란다? 그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률에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집어넣거나 자주 개정되는 내용까지 집어넣었다가는 나중에 다시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따라서 법을 현실에 맞도록 즉석에서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또는 장관들한테 그걸 위임해가지고 법률에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고 하자. 그 명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국무총리가 만드는 건 총리령이라고 하고, 각 부서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부령이라 하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면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면 행정안전부령,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들면 기획재정부령,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만드는 건 한마디로 부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데서 대통령이 만드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들어있는지 그걸 찾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라 그랬죠. 따라서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속에 보니까 법률 속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다면 그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건 뭘 찾아봐라?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그걸 찾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법률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속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뭐가 된다?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법령이란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법령이란 용어가 됩니다. 우리 시험범위는 법률만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즉 대통령령과 그다음에 불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가 전부 다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낼 때는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안 내고 국토의 계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그중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식으로 법령이란 말로 표현한다는 걸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조례라는 건 뭘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죠. 바로 그게 그 지역 가면 그 지역법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법이 똑같이 동일하게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 지역에서는 요런 내용으로 적용하고 요 지역에서는 요걸 적용한다. 다른 지역에 해당한 그걸 적용할 수 없다. 그런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하죠. 그때 조례는 뭐뭐로 나눴죠? 자, 아까 말한 시도지사들이 자기 지역에서 만드는 법을 말한다? 시도조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안에서 법을 만들면 그건 서울특별시 조례가 되는 것이고, 인천광역시 시장이 인천광역시에서 법을 만들면 그건 인천광역시 조례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도지사가 만들면 경기도 조례가 되겠죠. 이걸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시도조례라고 하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만든 게 시도조례고, 그럼 기초자치단체장이 만드는 법은 뭐라 부른다? 그건 시군구조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들이 만들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이 만드는 법은 시조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에서 만드는 거 연천군, 가평군, 군에서 만들면 군조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만들면 구조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로구청장이 만들어도 또 구조례가 되겠죠. 이런 걸 한마디로 시군구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도조례, 시군구조례는 중간대빵, 쫄대고대빵이 만드는 행정계층 갖고 나눈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무슨 조례한다? 토시군계획조례. 건축과 관련된 건 건축조례. 환경과 관련된 건 환경조례 등등 그 조례의 법 명칭이 또 쭉 속에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게 조례라고 표현합니다. 자, 불문법은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법적인 성격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8번째로 넘어가 보면 법령을 찾는 방법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법률을 내용을 찾고 싶습니다. 어디 들어가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법제처라는 걸 칩니다. 그럼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가 열리죠. 거기 들어가면 화면이 이게 뜹니다. 그 중에 국가법령이라는 요 클릭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요걸 그래서 딱딱하고 누르면 국가법령을 딱 누르면 그때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 화면이 여기 뜹니다. 국가에서 이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뭐만 치죠?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다 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고 싶으면 여기다가 입력해서 쳐놓고 그 다음에 이거 돋보기죠? 이걸 클릭해버리면 그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화면이 딱 나온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에 관했죠? 법주문을 작성하는 순서.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편장절로 나누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보면 편으로 나눈 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과 절은 들어있는데 편으로 나눈 건 없다. 근데 법을 어떻게 만들겠죠? 1조, 2조, 3조, 4조 해서 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총 144조까지 돼 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드는 형태는 제 몇 조, 26조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이 나옵니다. 제 26조 그 조문의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 1을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제1항이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26조 제1항이라고 읽고 1항의 내용이 쭉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1, 2, 3 하고 나오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제1호, 제2호, 제3호. 이거는 호라는 명칭을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건 몇 항이라고 제1항, 2항, 3항 이렇게 표현하고 그 속에 1, 2, 3자로 나누는 건 제1호, 제2호, 3호라고 하고 다시 3호에 가니까 가나라고 되죠? 이건 가목, 나목, 이건 목자로 붙인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순서라죠. 그래서 법률은 제몇 조, 제몇 항, 제몇 호, 그 다음에 가목, 나목, 타목 이런 식으로 제몇 조, 제몇 항, 제몇 호, 가목, 나목, 타목 이런 식으로 목자가 들어간다. 이게
서술되는 순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내용이 사라지면 개정돼서 법이 삭제되면 그때는 몇 조라는 조항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내용은 삭제라고 언제 삭제된지 그 연도로 써놓고 그런 내용은 없어졌으니까 삭제라고 표현하고 중간에 어떤 법조문 밑에다 새로운 조항을 더 집어넣고 싶다. 종전에 있던 조와 밑에 있는 조 사이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 넣고 싶으면 그때는 뭐 한다? 제 몇 조의 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제 38조의 이라고 하면 38조하고 39조 사이에 새로운 조문을 하나 더 집어넣을 때는 제 38조의 이라고 해서 새로운 조항은 그렇게 끼워 넣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밀려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38조의 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9조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각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맨 마지막에 뭔다? 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칙에 가보면 개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이 거기다 명시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국토위계 및 용역관험들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언제 개정되냐? 2017년 4월 18일 개정해놓고 이 개정된 내용은 여기 부칙 제1조에 가보면 반드시 시행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법은 개정된 이 법은 공포 후 대통령이 공포했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17년 4월 18일에 개정됐으니까 시행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8년 4월 19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1년 후에 시행한다면 2018년 4월 18일이 아니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니까 하루가 지난 19일 0시부터 시작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걸 원칙을 하죠. 근데 다만 예를 들면 제26조 제2랑 제3호 아까 어디라 그랬죠? 제26조 제2랑 제3호 요거 두 가지네. 요거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즉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한다? 그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2017년 4월 18일 공포한 그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이런 내용들도 어디서 표시하고 있다? 부칙에 가보면 제1조에서 언제부터 이 법은 시행되는지 그걸 명시하고 있다는 것. 그거까지 찾아봐야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떤 관계에 있다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온다고? 제30조 제2항에 가보니까 뭐로 돼 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가 협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조문이 나오는데 거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건 어딜 찾아봐라? 시행령을 찾아보고 시행령 제25조에 가보니까 법률법 제30조 제2항 이게 30조 얘기죠. 거기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란 이런 내용을 말한다. 1, 2, 3. 그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시행령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에도 보니까 또 제3호에 보니까 제3호에다 뭐라 그랬죠? 쭉 쓰다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뭔지는 또 어디 찾아본다? 해당하는 국토위계 및 이용행정법률 시행규칙을 들어가 보니까 시행규칙 제2조에서 여기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말한 제25조 제1항 3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나오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란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한다라고 여기에 그 세부적인 요 내용이 여기에 서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봤던 거고 또 하나 모든 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법률에다 뭐라 썼더냐. 자, 어떤 내용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란 말이 있는데 이건 뭘 한다? 법률에서 다음에 각호해보면서 라고 이렇게 몇 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해놓고 대통령이 시행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세부적인 기준을 이 중에 주거지역에 관한 것만 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이라는 관할구역에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라고 어디에 져 있다?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이러한 조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뭐에 관해서만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일단은 어떻게 정한다? 여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래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70% 이하로만 하라고 법률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시행에 가보니까 그 기준으로서 주거지역을 다시 6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주거지역마다 70% 이하에서 다시 50, 50, 60, 60, 50, 70 이렇게 그 이하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근데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다시 뭐로 정한다? 특광, 특시, 특수,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도시계획 조례라는 걸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주거지역 6개를 이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중에 무슨 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50%가 아니라 지들은 40%만 하겠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2종 일반 주거지역도 60%가 아니라 2종 일반 주거 똑같네요. 어디만? 어디? 요거 준주거지역에 보니까 여기 원래 시행령에서는 70% 이하까지 가능한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준주거지역은 70% 하나 60% 이하만 하라고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마지막 정되는 건 뭐란다? 이럴 때는 시행령이라 조례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조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실무할 때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시험에서는 요 시행령상 이 기준, 이게 시험 문제랍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여기 있는 시행령상 기준인 숫자를 암기해야 되지 조례까지 외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조례는 전국에 있는 관할구역마다 조례는 다 다르거든요. 그걸 외워서 시험 문제 낸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건 나지 않고 요 시행령상 기준만 시험 문제 나는데, 또 기준을 뒤지라고 외워놨다고 시험장 가서 또 나중에 실무할 때도 뭐 적용한다? 이거 시험장에서만 적용해야지 실무 가서는 요 시행령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뭐로 적용한다? 조례를 찾아보시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찾아보고, 인천에서는 인천시 조례 찾아보고, 또 어디에서는 저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라는 걸 찾아봐야 거기서 건표를 몇 %까지 하는지 거기 있는 게 실무에서는 적용된다는 걸 잊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봤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끝났나? 끝나서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복습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부터 나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2주차 강의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 강의의 제2주차 보니까 그럼 오늘은 뭐에 가는 걸 살펴보죠?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6개 법률 중에서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법 제목 자체가 국토에다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포전하자. 국토에다가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포전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그걸 무슨 법이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계획 수립에 관한 것들이 쫙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나온다. 그럼 이런 계획에는 무슨 계획이 있다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중에 제일 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들, 즉 장관들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다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생전 저런 거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평상시 모르고 이제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을까? 저거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거 모른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왜? 이런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아까 말한 행정청들이 수립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수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행정청들이 자기들이 수립해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 지들이 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 행정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권법을 공부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하나 내용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행정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일 위에 국가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도시군계획.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아직 외울 건 아니야. 그건 저 뒤에서 다시 외우라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오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제 권리 들어가자. 근데 그때 국토를 먼저 개발하기 전에 국토를 뭐 할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이용 개발들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한다? 국토를 먼저 구분해 둡니다. 나눕니다. 왜 나누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있는데 옆에다 뭘 줬다? 러브 호텔이나 쳐놓고 거기다 나이트클럽이나 쳐놓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초등학생들 보고 무슨 러브 호텔 들어가라고 하고 무슨 나이트클럽 무슨 조교교육 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짓더라도 아무데나 함부로 지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이용을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맞고 이런 지역은 이런 식으로 토지를 이용하라. 그래서 전 국토를 토지를 구분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분할까? 전 국토를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거로 먼저 넓게 지정합니다. 이쪽은 무슨 용도죠. 여기는 무슨 용도죠. 여기는 무슨 용도죠. 이렇게 용도지역이라는 거로 제일 먼저 지정합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어떻게 나눠지죠?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게 검은 굵은 선이 있을 겁니다. 검은 굵은 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뭐라 부르자? 우리 도시지역이라고 하자. 여기는 도시지역이라 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이라 하자.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사이는 무슨 지역이라 하자? 거기는 관리지역이라고 하자. 그걸 관리지역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 산림이 우거졌거나 농사짓는 이런 지역은 뭐라 하자? 거기는 농림지역이라고 하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저쪽 자연환경 같은 걸 보존하는 이런 지역은 뭐라 하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즉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하자? 그걸 용도지역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도시지역은 인과 산업이 밀집돼 있으니까 도시지역에 맞도록 토지 등을 이용하고 건축물을 지어라 이 소리입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아니면서 그 중간지대야. 그래서 각각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중간지대를 무슨 지역을 하자? 관리지역이라고 지정해놓고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거기를 이용개발 보존하자 이 말이죠. 또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지정하자. 이렇게 나누는 걸 크게 나누는 걸 말한다. 그걸 용도지역. 그럼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이렇게 부르는데 네 가지만 있을까? 아니요. 다시 또 도시지역이 또 쪼개져요. 요 도시지역 속에서 다시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 하자? 자,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게 밀집된 지역은 우리 주거지역이라 하자.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이 밀집돼 있으면 그런 지역은 상업지역이라 하자. 공장들이 밀집돼 있으면 거기는 공업지역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런 도시 안에도 야산 같은 그런 지역 있죠? 또 공원 같은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라 하자? 녹지지역이라 하자.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또 더 세분화된다. 더 자세히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나눠질까? 아니거든요. 또 나눠집니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종류가 총 몇 가지가 나오더냐? 무려 21가지나 나올 겁니다. 몇 가지? 21가지. 외워야 될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뒤에서 나올 테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용도지역 지정 21가지를 나눠서 국토로 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놨다고 해서 국토가 관리되더냐?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에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들, 여기는 이런 거 함부로 짓지 말라, 저기서는 저런 식으로 하라, 그렇게 용도지역마다 제한하는 걸 다시 더 강화 제한하거나 또 그걸 또 풀어주는 완화 제한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또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어디 위에다가? 용도지역이 지정됐다 그랬죠. 그 위에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여기는 무슨 지구? 여기는 경관지구. 여기서 요만큼은 우리 상업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경관지구. 여기는 녹지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녹지지역 밑에 있는 여기 지역은 여기는 고도지구. 또 여기는 개발진인지구. 이런 식으로 경관지구, 고도지구, 개발진인지구 이런 건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라고 부르고 그런 용도지구를 부분적으로 정합니다. 아까 용도지역은 넓게 지정하는데 요거는 그 중에 요만큼만 이런 식으로 용도지구라는 건 용도지역에 제한하는 것들을 더 강화 제한하거나 완화하려고 그래서 용도지구를 정하죠.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 국토가 관리되더냐? 그것도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구역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뭐라자? 용도구역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소 들은 거 하나 나왔다. 개발제한구역.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도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한다. 이걸 용도구역이라는 걸 다시 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위에다가 이런 용도구역까지 하나를 또 더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전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밑바탕에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되고 그 위에다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정리한다?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전 국토에다가 계획부터 수립한다. 행정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했죠. 그 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해서 국토를 나누자. 어떻게 나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 크게 먼저 나눠놓고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시 용도구역이라는 것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위에다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다시 또 그 위에다 용도구역이라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것.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국토를 그렇게 구분한다.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나눠진 국토에다 이제 뭐 할까?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개발할까?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 같은 것부터 설치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들. 우리 제일 먼저 개발하려면 뭐부터 만들어? 도로부터 만들잖아요. 그 개발되는 장소까지 들어가는. 그 다음에 상하수도관 들어가야 되죠. 전기가스 통신시설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뭐라죠? 기반시설을 한단다. 그러면 이래 전 국토를 그렇게 개발을 하기 전에 먼저 구분해 놓고 나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구분해 놓고 이제 그 속에다 뭐 한다?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 짓는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치하죠. 또 새로 개발하는데 뭐 하자?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자. 그럼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노블량화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나타나죠. 그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뭔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무슨 사업을 한다? 정비사업. 그런 정비사업도 시행되고요. 그다음 또 무슨 사업도 있죠?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것, 그래서 도로 만드는 사업도 있고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정비사업도 하고요. 또 특수한 구역은 뭐로 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지어놓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란 말이 상당히 실무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럼 이 말 그대로 번역하면 뭐죠?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거기서만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특정한 지구를 하나의 단위라는 건 거기만 이렇게 묶어서 단위라는 건 한 단위 이렇게 한 묶음이라는 뜻이야. 단위는 묶음. 그래서 특정한 지구만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만 계획을 수립하는 구역. 그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무에서 대단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이때 지구라는 건 어딜 말하죠? 이 둥그런 이 전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구역들을 지구로 합니다. 아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할 때 지구 있었죠? 이런 개념인데 용도지구라는 꼭 지구는 아니야. 용도지구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디를 말할까? 그런 용도지구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개발하자 그러잖아. 어디 개발했죠? 판교를 개발하자. 그럼 판교지구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남 위례지구라고 합니다. 또 저 부산 하니까 동부산지구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거기만 이렇게 묶어서 여기만 개발하자 했을 때 무슨 지구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바로 그 개발되는 특수한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그 지역에서만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서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데 특정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놓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요 거기 개발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러 갑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오직 지구 단위 계획대로 개발해야 거기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도 있을까? 개발행위와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하자 그러려면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말랍니다. 뭐 받고 하랍니까? 허가 받고 하랍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할 때 함부로 못하게 허가 받고 하랍니다. 그럼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자 어디다가 신도시를 만들거나 어쨌든 건축물을 지으려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내라 그랬죠. 진입도로. 아까 무슨 썰? 기반시설. 상하수도가 매설해야 되죠. 주변에 공원도 조성해야 되죠. 학교도 지어야 되죠. 이런 걸 한마디로 사람이 사는 데가 꼭 필요한 썰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그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반설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기반설치는 필요한데 이미 건축물들이 다 들어차가지고 어디다가 도로 만들고 학교 지을 공간이 없어요. 더 이상 도로 넓힐 수도 없어요. 건물들이 그냥 다 들어차가지고. 물론 보상비 왕창 주고 사들여서 도로 넓히고 학교 지으면 되지만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 넓힐 수가 없는 지역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 도로가 원래부터 너무 좁아가지고 하루 종일 교통체증 일으키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은 뭐 하면 되죠? 넓히면 되잖아. 근데 넓히려고 봤더니 땅값이 평당 3천만 원씩 가네. 그거 개발할 그 도로 내렸더니 5조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 지역 1년 예산 다 쓰고도 부족합니다. 못 만들 지역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즉 개발을 하는 건 필요한데 기반시설이 부족하답니다. 근데 그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학교 같은 걸 지을 공간이 없어서 그게 설치가 곤란하답니다. 그런 지역은 개발을 크게 해야 됩니까? 개발 작게 해야 됩니까? 그만 개발하자. 가진다나 도로 부족한데 가진다나 여기 학교도 없는데 아파트 당장 떨어지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데는 건물을 작게 짓게 하자. 조금만 짓게 하자. 그런 지역이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도 있단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 건축물 작게 지어라. 조금만 지어라. 이런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도 있더냐?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마지막 나오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뭘까? 개발행위를 하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지금부터 필요해졌다는 얘기죠. 왜요? 여기는 이미 개발이 됐다는 의미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자라는 지역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즉 지금부터 개발하려다 보니까 허벌판이었거든. 그런데 뭐가 필요해? 도로부터 내야죠. 상하수도가 매설해야죠. 공원 조성해야죠. 학교 지어야 되죠.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들은 개발만 하고 그건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건 국가나 지방자치가 다 만들어준다?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만들어주는 게 맞죠. 왜? 국민들이 세금 냈잖아. 그 세금 가지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가 필요하니까 너희 개발하는 사람도 일부 그 기반시설 설치되는 비용 좀 부담하라는 구역을 따로 정합니다. 그렇게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하는 자들에게 일부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고 하는 구역을 지정한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돈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할 때 보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니들이 다 만들어라. 이건 안 돼요. 그 국민들도 세금 내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그 기반시설 설치되는 비용의 일부만 그 지역에서 개발행위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특수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자.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으면 이게 바로 무슨 법? 국토의 개미 유기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라 이겁니다. 자, 국토의 개미 유기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지금 설명한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씩. 근데 지금은 애우려고 맘먹지 마십시오. 이거 무슨 재주로 지금부터 다 외워집니까? 그냥 저런 말도 있거나 말이 쉽지가 않아. 상당히 어려워. 따라서 못밖에 없죠. 부동산권법을 잘하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꾸 들으십시오. 그러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닫혔던 게 열려버립니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보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자, 먼저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땅덩어리에다가 뭐부터 한다? 계획부터 수립하랍니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금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물론 이런 계획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주요 계획이 이런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추어 국토를 이용, 개발, 보존하는데 그런 이용, 개발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체계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도록 해서 국토를 먼저 구분하는 것, 나누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로 나눈다? 전 국토를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차이나는 게 뭐죠?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전 국토를 용도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건축하는 거 아무나 건축할 수 없어요.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만 건축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것만 건축하라. 이런 식으로 그걸 구분해 두는 거.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학교 옆에다가 뭐 나이트클럽 그런 것들은 함부로 짓지 못하게끔 그런 걸 구분해서 용도적으로 구분하는 것.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 용도지역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위에다가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개발진행지구 같은 용도지구라는 걸 도지정하고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먼저 봐요. 손을 용도지역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다 다시 무슨 용도지역 위에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지역, 용도지역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하나 더 용도구역이라는 거로 지정하자. 그래서 전 국토를 그렇게 구분해서 지정하는 게 먼저다. 자, 그럼 구분된 그 국토 위에다가 이제 개발하려면 먼저 뭐부터 개발하자?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게 먼저란 얘기입니다. 공적 개발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에서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신도시 개발하고 재개발체 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런 게 개발과 관련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중에 특히 어디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으로 묶어서 거기서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런 특정 지구만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한다. 판교지구라고 지정하고 판교지구에서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탄지구, 동탄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개발하겠다. 그런 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랬죠. 자, 이제 공적 개발 말고 사적 개발행위도 있단다. 그럼 사적 개발행위 하려면 함부로 하지 말고 뭐 합니까? 허가 받고 하란다. 사적 개발행위는 허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사항들이 쭉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을 이번 개발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죠? 이미 건축물들이 다 틀어쳐서 그런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도로 더 이상 넓힐 공간도 없고 학교 지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하겠답니다. 그 안에다가. 그러면 가진 데나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또 건물 막 때려지면 또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물을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하는 그런 구역을 건축물을 작게 지켜야 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반대로 지금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미 개발된 데다 추가 개발하겠다는 얘기고 즉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이미 개발됐는데 추가 개발하자 이 뜻이고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지금부터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상하수 타는 게 거의 없어요.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하려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 이제 건물 지으려면. 그래서 그 개발행위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너희들도 일부 부담하라 라는 구역을 기반시설을 개발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이게 바로 무슨 법?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흐름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나씩 더 들어가서 그 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다음 시간은 그럼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잖아. 그럼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